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46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시험부터는 한능검이 새롭게 개편이 되게 됩니다. 현행은 초급, 중급, 고급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죠. 다음 시험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시험부터는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심화에서 1급, 2급, 3급이 결정이 되고요. 기본 시험에서 4급, 5급, 6급이 결정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지요. 1급을 취득하시려면 심화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요. 2급은 70점 이상, 3급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기본 시험에서 80점 이상이면 4급,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5급,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6급 자격증이 6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개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46회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운 편에 해당하는 시험이었어요. 73.7%로 최근 들어 본 시험 중에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기본 정도의 난이도가 이번 시험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중급 시험은 초급과 중급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보여져요. 조금 쉬운 편에 해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음번에 3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번에 심화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전 중급 시험 문제들이나 고급 시험 문제들로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설을 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다음 시험 예측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남해군 당항리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만 봐도 이거 청동기 시대를 묻는 문제구나라는 거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청동기 시대를 말해주는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인돌이 나와 있네요. 고인돌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 시대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되었대요. 이걸 통해서 이 지역에 유력한 지배자가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이렇게 지배자, 계급이 발생한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죠.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던 건 철기시기고요. 기록에 보면 신라시대 지증왕 때부터 우경이 처음 실시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우경이 일반화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우경이 일반화된 건 고려시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했던 시기는 철기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했던 시기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네요. 반달돌칼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반달돌칼은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죠. 그 다음 4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했던 시기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토기를 사용해서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던 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기념주화를 만들었대요. 여기 보니까 단군 기념주화라고 단군이 나와 있네요. 기념주화에는 이 나라의 건국 이야기, 즉 단군 나오면 고조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건국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군과 곰, 호랑이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즉 고조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고조선. 그럼 고조선에 대한 설명 골라볼까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제천 행사 나라별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여의 특징이 되겠죠. 부영이와 고동이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모여서 열심히 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3, 4, 5 모여 열심히 논다라고 암기 팁을 드리고 있는데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사마는 5월제, 10월제라는 거 제천 행사 중요하니까 매번 선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졸본, 고구려가 졸본에서 시작을 하지요. 국내성으로 옮겼던 건 이대 유리왕 때입니다.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수왕 때 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뉘어서 다스린 나라는 발해가 되겠네요. 범금 8조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나라 바로 고조선의 특징이 되겠죠. 8조법이라고 이름하는 범금 8조. 그 다음에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었죠.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읍군 삼로라는 지배자가 나라를 다스렸대요. 읍군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옥저와 동해가 있지요.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는 동해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만 봐서는 이거는 동해의 특징도 맞고 옥저의 특징도 맞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에요.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이고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얘기합니다. 즉 동해 바다 옆에 자리 잡은 동해의 특징이 되겠네요.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동해의 특징입니다. 거꾸로 동화책, 책화는 동해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책화는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 그 다음에 노비로 갚는 제도였어요. 변상하는 제도가 동해에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해의 다른 특징도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했다라는 것. 천군이 존재한 사회는 사만사회가 되겠고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죠. 신성한 지역. 그걸 통해서 이 사만사회가 지정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서옥제는 고구려,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풍습이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고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정답이네요. 제가 앞에서 제천 행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동해는 무천이다라는 거. 동무여서 동해 무천.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구가저가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했던 나라는 부여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의 유고를 한 목과 간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가족 공동 무덤, 가족 공동 묘라고도 하지요. 골장제라고도 하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옥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먼저 가묘를 설치한 후에 이제 나중에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들의 그 뼈를 한 곳에 모아두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나라 옥저의 특징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낸 땡땡땡이라고 고구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산 고구건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대요. 즉 고구건 왕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구건 왕이 어떻게 전사했나요?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하면서 이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건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고구건 왕의 아들이 소수림 왕이라는 거, 소수림 왕이라는 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소수림 왕이라는 거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림 왕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알 수 있지요.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 고구려 불교 수용한 왕 소수림 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다. 역시 소수림 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소수림 왕의 업적하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태불율, 태학, 불교, 율령. 율령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태불율. 태학, 불교, 율령을 반포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과거제를 도입했던 시기는 고구려가 아니죠. 고려시대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수도를 사비로 옮겼던 왕은 백제 성왕입니다. 사비는 오늘날 부여지역이고요. 6세기 성왕 때 이 백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천도하게 되었지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일이고요.
그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거칠부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군과 백제군이 어디를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지요. 이거 누구 때의 일입니까? 누구 때 함께 고구려를 공격했나요?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죠. 그래서 원래 신라는 한강 상류만 장악했는데 백제를 쳐서 한강 하류까지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추측을 해보면 백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성왕이 이제 그 백제군이 신라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 성왕이 전사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무령왕이 22담로를 두었다라는 거 이거 백제 무령왕 때 얘기고 이거는 이제 백제 얘기네요. 네, 백제 6세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사건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진흥왕 시기니까 진흥왕하고 성왕이 있는데 만약에 진흥왕하고 구분하시기 힘들면 성왕하고 비교해 보세요. 무령왕 다음이 성왕입니다. 무령왕 다음이 성왕이니까 성왕 전일이니까 이 전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신라, 이건 6세기. 신라, 굳이 이제 뭐 나라는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6세기 일인데 진흥왕도 6세기죠. 그럼 구분해 보시면 6세기의 신라는 지법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법진. 6세기, 모두 6세기입니다. 초기에는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순서이죠. 그래서 역시 법흥왕도 역시 진흥왕 이전이니까 이전 시기가 되겠고요. 이전. 문제는 이 이후의 사건을 고르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5세기 때의 일이죠. 5세기 때의 일. 이것도 이전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고국천왕은 2세기, 고구려 2세기 왕이죠. 춘대춘합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해서 빈민을 구휼하고자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전 일이에요. 이전 일이고 이에만 5번만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고구려의 불상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보 제 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첨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고구려의 불상 찾아볼까요? 이걸 몰라도 고구려의 불상 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파트는 반드시 이렇게 사진 자료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치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문화사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들의 이름은 몰라도 이게 어느 나라의 불상인지 어느 나라의 탑인지 이런 것들은 잘 매칭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게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불상이다라는 것이고 이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죠. 이거는 삼국시대의 불상이에요. 이것이 백제에서 만들어졌는지 신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삼국시대 불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일본 국보 1호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발해의 불상이죠. 이불병좌상 2명의 부처가 앉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부석사, 영주 부석사에 있는 소조열의 좌상이에요. 이건 고려의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통일신라 시대 때의 불상이죠.
이거는 석굴암 본존물상이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름 몰라도 이게 어느 나라의 것인지 매칭할 수 있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가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유타국 공주였던 허황우는 배를 타고 한반도에 건너와서 이 나라를 건국한 김수로왕과 혼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땡땡의 중심지였던 김해지역, 즉 김수로왕이 건국한 나라 어딘가요? 금관가야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이죠. 금관가야. 김해 지역에서 이제 금관가야가 건국이 되었죠. 아유타국 공주로 온 이 허황우가 가져왔던 이 파사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파사석탑의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고급 시험인가 이 파사석탑을 또 주고 뭐 이렇게 금관가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관가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던 나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화폐. 그 다음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던 나라 금관가야 맞네요. 금관가야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낙랑 외에 철을 수출하였고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병난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했던 나라는 고려시대가 되겠네요. 고려시기.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고려시대 때 상평창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되었을 때는 그 쌀을 많이 사 놓는 거죠. 국가에서.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쌀을 풀므로 인해서 이렇게 물가를 조절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은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발해의 기와들이 나와 있어요. 수막새, 치미, 귀면화라고 불리는 그런 발해의 기와입니다. 기와의 모습들이죠. 이 전시실은 대조영이 세운 이 국가를 주제로 꾸며보았대요. 대조영만 봐도 이거 다 몰라도 대조영만 봐도 아 이건 발해에 관한 문제이구나 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문화사 파트에서 이런 자료들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침이나 수막새가 나오면 아 이거 발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고 나왔죠. 당나라가 당시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라는 거.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입니다. 지방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끔 했던 제도예요. 지방 호족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끔 했던 제도. 이것이 고려시대 무슨 제도로 이어지나요?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던 나라는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 준 것은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신라 내무랑이 도움 요청을 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해 주는 일이 있었죠. 400년의 일입니다. 광개토 대왕. 그다음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주자감이 발해 최고 교육기관이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각 나라별 최고 교육기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태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는 국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고 고려는 국자감. 그다음에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 흐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가를 보면 당의 장수 유인원과 신라의 왕 김범미는 이제 문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쭉쭉쭉 수군을 이끌고 가서 합세했는데 백강 어기에서 부여풍과 외의 군대를 만나서 4번 싸워서 모두 이겼대요. 즉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백강에서 부여풍은 백제의 왕자였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러 외가 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전투. 이제 오늘날 뭐 금강하구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을 왜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겼다라는 거죠. 주어가 여기니까 이들이 이기고 이들이 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게요. 당해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매소성 전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매소성 전투. 그럼 매소성 전투는 무엇인가요? 나당 전쟁 중에 하나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지요. 그러면 백강 전투나 매소성 전투를 보면 이거는 지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의 일이구나라는 거 감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역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삼국 통일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가장 먼저 나당연합을 결성한다라고 했어요. 나당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고 어디를 먼저 멸망시키나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켰더니 여기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백제 부흥운동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왕자풍, 부여풍이죠. 그 백제 왕족 씨가 부여씨였으니까 부여풍이 있고요. 왕자풍. 그 다음에 복신, 도침, 그냥 복신, 도침, 흑치상제. 이런 사람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실패했다.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백강전투, 왜가 왔죠. 그래서 백강전투를 여기다 쓸게요.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켜요. 멸망시켰는데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에서는 안승이나 건모잠 등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매소성 육군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 수군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전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신라가 당을 무찌른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라는 거, 삼국 통일을 완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인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거 묻고 있어요. 백강 전투와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니까요. 답은 고구려 멸망이나 고구려 부흥운동이 답이 될 수 있겠지요. 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답부터 찾아보면 5번이 될 수 있겠네요. 건모잠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전개 과정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2차 돈이 순교했던 건 언제입니까? 누구 왕식이에요? 버풍 왕식이죠.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던 건 지증왕 때 일입니다. 지증왕. 제가 아까 6세기 신라 지법진 써드렸죠. 그러니까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업적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잘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건의했던 건 이건 신라 하대의 상황입니다. 진성여왕식이죠. 진성여왕.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영양왕식이죠. 7세기 영양왕. 이것도 역시 7세기예요. 7세기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살수대첩이 먼저였죠.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 다음에 이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들이 이어진다라는 거 흐름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진성여왕이 나왔네요. 9세기 말 진성여왕, 즉 신라 하대의 상황이다.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금 독촉에 반발하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난을 일으키고 있대요. 즉 신라 하대에 농민봉기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독촉했기 때문이에요. 신라 말기에 왕실에서 귀족들 간에 그런 왕위 다툼이 심했고요.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굉장히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막 독촉했는데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호족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민들은 호족에게 세금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자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독촉하자 농민봉기가 막 일어나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인 신라말 농민봉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신라 하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정사함에서 회의를 하는 좌평. 정사함 회의는 백제 귀족 회의죠. 그럼 이건 백제 시대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통일신라 말이니까 훨씬 전 일이죠. 그다음에 당에서 돌아온 육두품 유학생. 이거는 신라 하대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당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특히 육두품 유학생들이 이제 당으로 많이 건너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도 하지요. 대표적인 사람 최치원이 있고요. 돌아와서 이 최치원이 진성녀와 함께 앞에서 나왔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시성 전투에 참여하는 군이 나왔는데요. 안시성 전투 고구려의 전투였어요. 고구려와 당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에서 주자학을 공부하는 학생, 향교에서 주자학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팔만내장경판을 제작에 참여하는 승려, 이건 고려시대, 고려 몽골 침입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부터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할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지금 고려가 건국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 되겠네요. 신라를 경주라고 하고 신라 왕 김부는 신라 마지막 임금,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을 얘기하는 거죠.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라. 이걸 통해서 경주가 이제 항복하고 멸망했구나. 신라가 항복하고 멸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라 멸망. 그럼 고려 건국과 신라 멸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이 문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은 제가 글자 앞머리만 따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백고고송발공고 견신백통 학교송이 땡땡땡에 맞춰서 백고고송 발공고 견신백통 이거 몇 번만 하시다 보면 이 흐름이 쭉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순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제목은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시간상 다 쓰진 않을게요. 가장 먼저 후백제가 건국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견훤이 완산제 후백제를 건국하지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지요. 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다. 지금 저기 가 앞에 이 고려 건국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후고구려 때 궁예가 송악으로 도읍을 정했는데 철원으로 옮기죠. 그 철원의 도읍을 다시 송악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래서 송악천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고요. 그 다음 공산전투가 있었고 고창전투가 있었어요. 공산전투에서는 누가 승리합니까? 견훤의 후백제가 승리하고요. 후백제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려군이 승리하죠. 고려군이 승리한다라는 거, 그 왕건의 고려군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견훤이 항복하고 넘어가요. 이 당시 후백제에서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고 넘어가고 신라가 항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신라 멸망이 지금 저기 나와 있네요. 그럼 고려 건국과 신라 멸망 여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후백제를 멸망시켜요. 후백제 멸망과 관련된 전투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일리천 전투입니다. 일리천 전투.
전투, 1, 2선 전투. 이것은 신검의 부대가 되겠죠. 신검의 후백제군과 고려군이 맞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후백제가 패하면서 멸망하고요. 그러면서 후삼국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통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이었습니다. 백고, 고송, 발공고, 견, 신백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이 안에 있겠네요. 정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승리했다. 고창 전투가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요. 김원창의 반란은 신라 하대 때의 일이죠. 신라 하대 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신라 하대 헌덕왕 때의 일입니다. 신라 하대 때의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신라 하대. 그 다음에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 천도하였다. 후 고구려의 일이네요. 후 고구려. 그러니까 이 1번도 2번도 다 고려 건국 이전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연개서문이 권력을 장악한 거는 고구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역시 이것도 이전 일이 되겠고요.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통일신라 문무왕 때 일입니다. 문무왕. 그렇게 해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 주었죠. 이 4번도 역시 고려 건국 이전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지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수용했대요. 이것만 봐도 이거 성종이구나. 고려 성종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향리직을 정비했습니다. 향리직은 이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지요. 그러면서 지방의 이 호족 세력들, 중소 호족 세력들을 편입하는 거예요. 향리로, 관리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리제를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철전을 주조했어요. 철전. 그러니까 철로 만든 동전을 주조했다라는 거죠. 성종 때 최초의 화폐가 주조됩니다. 그 화폐 이름은 건원중보예요. 건원중보. 근데 이 건원중보가 철전으로도 만들어졌고 동전으로도 주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종의 업적 골라볼까요? 정방을 폐지했던 것은 고려 후기의 공민왕 때 일이죠. 인사행정 기구였던 정방을 폐지한 거 공민왕.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했다. 이것이 바로 성종의 업적이 되겠네요. 지방의 요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보내어서 다스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했던 것은 조선시대 태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이 시행된 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부터입니다. 공양왕.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과전법이 쭉 시행되었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제도, 토지 제도고요.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것은 천리장성은 크게 두 번 축조가 되지요. 고구려 시대 때 천리장성과 고려 시대 때 천리장성을 좀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요. 보면 고구려 시대 때의 천리장성은 저기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이렇게 쌓은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는. 시기를 좀 가늠하셔야 됩니다. 시기. 고구려 때는 이게 왕 자체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영유왕 때인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설치했는지, 이걸 축조했는지가 중요하죠. 고구려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싸움이 있었죠. 살수대처.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당나라가 세워지고 당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 침략 대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고려의 천리장성은 어디입니까? 여기 압록강에서부터 동해 안에 도련포까지입니다. 이거는 거란 3차 침입 이후.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이렇게 축조가 되었다라는 거. 고구려, 고려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은병이 나와 있네요. 은병. 은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은병을 화폐로 삼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활구라고도 했어요.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활구라고도 했지요. 이거는 고려시대의 경제상을 묻고 있네요. 고려시대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화폐를 발행했던 것은 숙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숙종 때 동생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설치하고요. 이렇게 화폐를 발행했지요. 은병뿐만 아니라 여기 해동통보도 나와 있고요. 뭐 사만통보 이런 화폐들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널리 통용되지는 못해요. 그러면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건데요.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가 지급이 되었다. 전지와 시지가 지급이 되는 거 이거 고려시대 전시과잖아요. 고려 전시과. 전시과.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곡물을 취할 수 있는 전지와 그다음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시지가 관리들에게 지급이 되었죠. 여기에서 이제 수조권을 그러니까 수조권을 그 관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동시전은 신라 누구 왕 때입니까?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시장 감독기구 동시전이 설치가 되었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청해진은 이건 통일신라. 즉 신라 하대 때의 일이죠. 청해진 하면 누굴 기억하셔야 되나요? 장보고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흥덕왕 때의 일입니다. 신라 말기. 그 다음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다. 이건 조선 후기 때의 일이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뭐하고 관련이 있나요? 대동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장인 공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요.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 거. 이런 사상들이 활동했던 시기 역시 조선 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의 중앙정치기구가 나와 있네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중에서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했던 기구를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출납했던 거 바로 중추원이 될 수 있겠지요. 이 기구의 고위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함께 도병마사에 참여하기도 했대요. 이 기구, 즉 중추원은 고위 관원이 추밀하고 승선이 있었거든요. 추밀, 그 다음에 승선. 그러니까 이 고위 관원은 추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밀. 중추원의 추밀과 중서문화성의 재신, 즉 중요한 그 기구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가지고, 즉 귀족 관리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회의하는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통해서 고려 사회가 귀족 사회이다라는 걸 좀 알려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병마사에 참여해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 고위 관리들이 모였던 회의죠. 그래서 이것을 제추 합의 기구라고도 합니다. 제추 합의 기구. 심화에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심화 시험에 도전하실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중추원에 대한 설명이었고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헌부는 조선시대의 3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감찰하는 그런 기구였죠.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3사 중에 하나였고 승정원도 역시 조선시대 기구죠. 왕의 비서기관이었습니다. 왕명을 이제 출납하는 그런 왕의 비서기관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당성은 발해의 최고 기구죠. 발해의 기구. 그 다음에 집사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최고 기구가 되겠습니다. 최고 행정기구.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명악소가 나와 있습니다. 명악소의 망이가 무리를 모아서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했대요. 명악소, 망이 나오고 공주 나오면 아 이거 망이망소의 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공주 명악소에서 이 난을 일으켰죠. 공주 명악소. 여기서 소는 향소, 부곡할 때 쓰이는 그 소입니다. 소. 그래서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이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난 시기 잘 물어보거든요. 무신집권기 때예요.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때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난다라는 거. 무신집권기 때 굉장히 하층민의 공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망이망소의 난도 있고 만적의 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한번 골라볼게요. 이후.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문벌귀족 사회 시기 때의 일이잖아요. 이건 12세기 인종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것도 역시 인종 때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인종 묶어서 한번 볼게요. 이자겸이 금의 4대를 수용했던 거, 이것도 역시 인종시기의 일입니다. 셋 다 12세기,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 시기 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도 오답부터 한번 걸러볼게요. 4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했다. 아까 백고고송 발공고 견신백통에서 발공고 할 때 공산전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태조 때의 일이 되겠죠. 고려가 건국되고 난 바로 그 직후의 일이니까. 그래서 고려 초의 일이고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하였다. 만적 나옵니다. 만적에 난 무신집권기에 일어났어요. 무신집권기에 이런 반란들이 일어난다는 거 중요하고요.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경에서 신분해방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분해방을 꿈꾸면서 반란이 일으켰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되었죠. 이 망이망소에 일하는 무신집권기 중에 정중부 시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중에 좀 전에 일어난 거고, 만적에 일하는 최충원 때 일어난 거니까 이제 훨씬 뒤에 일어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적절한 거.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 시대는 이민족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거란의 침입, 그다음에 여진의 침입, 그다음에 몽골의 침입, 그다음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받았죠. 10세기에서 12세기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응한 고려의 그런 외교적 노력을 살펴보려고 한대요. 거란의 침입에 맞선 고려의 대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별무반의 여진정벌과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 윤관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거란의 침입에 맞선 것, 1차 때 서희, 2차 때 양주, 3차 때 강감찬의 활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장면 한번 골라볼까요?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서희 나와 있죠. 거란 몇 차?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이성계, 이건 고려 말의 상황이죠. 고려 말, 우왕식입니다. 우왕 때. 그렇게 해서 정치군사적 실권을 이성계가 장악하게 되고요. 그다음 당해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장문유, 이거는 발해 시기예요. 발해 무왕 때. 무왕 때 산둥반도를 공격한다라는 거, 이 장문유라는 키워드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무왕 때. 그 다음에 황산벌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계백. 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는 백제 말의 모습이죠. 백제가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였고요. 의자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하는 김종서라고 나오는데요.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죠. 이것은 조선시대 때 일이고 세종 때 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사군 육진.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시대의 땡땡땡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대몽항쟁, 몽골에 대항한 항쟁이라는 거예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고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저항했어요 라고 나옵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부대, 바로 삼별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려 정부를 자처하면서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삼별초에 해당하는 설명 골라볼게요.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 내영과 외영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화성에 외영을 둔 거 정조 때 설치된 국왕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 되겠죠. 장용령. 국왕 친위 부대 정조 때 설치가 되었고요. 지방군으로 구주에 배치가 되었다. 이 구주 오소경 하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 조직이다라는 거 알 거예요. 구주 오소경. 지방을 그렇게 나눈 거죠. 근데 그 구주에 지방군을 두었대요.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군은 구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십정이었죠. 십정. 이 십정을 구주에 한정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남겠죠. 그 하나는 가장 위쪽에 있는 한주에 2개의 정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 부근이기 때문에 한주에 이제 2정을 배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군영의 하나로 한성을 수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 때의 일이네요. 오군영. 한성을 수비했던 거는 금유영이 되겠습니다.
금이영, 숙종 때 설치된 금이영. 그 다음에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다. 이것이 바로 삼별초가 되겠네요. 삼별초는 최씨무신 정권의 그런 사병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삼별초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도방도 있어요. 삼별초, 도방 이런 것들이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죠.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별초가 이제 나중에는 대몽항쟁에 나서게 되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별무반이죠. 별무반.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별무반의 모습입니다. 여진족들이 말을 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도 기병 중심의 부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기군, 기병을 중심으로 싸우는 신기군 중심으로 이렇게 부대를 편성한 거예요. 신보군은 걸어서 싸우는 보병, 항마군은 승병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신기군 중심의 별무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을 일어날 시기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자, 볼게요. 진포가 나와 있고요. 화포로 외구격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키워드만 봐도 이거 고려 말에 화포, 화약 화포로 최무선이 외구를 격퇴한 얘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진포에서 최무선이 화약 화포를 사용해서 외구를 격퇴했다. 이건 고려 말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려 말이니까 언제인가요? 나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왕 때 일이에요. 다음 19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대요. 이전, 후전 등 6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 조직이나 재정 등등등 통치 전반에 걸친 법령, 규정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있대요. 조선 성종 때 완성된 법전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기본법전, 경국대전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였죠. 택리지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조선 후기 이중환이 쓴 그런 인문지리서예요. 인문지리서. 어떤 마을의 마을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쓴 인문지리서고요.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조선부터 당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잘 나오죠, 동국통감. 그 다음에 목민신서는 정약용이 쓴 책이죠. 목민관, 즉 지방관들이 지켜야 할 그런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과학록은 추사 김정희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진흥왕의 순수비를 판독해서 고증했지요.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비 이런 것들을 고증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다음 안내문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와 있대요. 15세기 조선이면 이건 조선 전기인가요? 후기인가요? 15세기니까 조선 전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시간을 측정하는 앙불유구,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자동물시계 자경루,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설계된 거중기, 그 다음에 갑인자, 금속알자죠. 그 다음에 칠정산 4편이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누구 때입니까?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일이에요. 세종 때. 그런데 거중기는 조선 후기 때, 정조 때 정약용이 구안한 것이죠. 무거운 물체를 이제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한 도르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중기. 이건 조선 후기 때의 일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심곡서원으로 조선 중종 때 살인이었던 이 사람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래요. 그는 위훈삭제 등을 주장하다가 훈구의 반발로 유배되어서 사사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구입니까? 중종 때 위훈삭제를 주장하다가 결국에 이제 훈구 세력의 미움을 받아서 사사된 인물 조광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조광조,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이름이 참 기묘합니다. 기묘사화 때
기묘사화 때 사사당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 기묘사화다.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기묘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광조가 중종 때 많은 개혁 정책들을 내놓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위훈삭제였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개혁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위훈삭제는 중종이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되었죠. 그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이제 공신의 그런 그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거짓 공으로 공신 책정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삭제해라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훈구 세력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사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광조가 현량과를 건의하게 되죠. 현량과라는 것은 인재를 천거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예요. 그걸 건의해서 살인 세력들을 또 대거 등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격서를 폐지한다거나 뭐 경연을 활성화한다거나 뭐 소학을 보급한다거나 막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지요. 조광조와 관련된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성악 10도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성악 10도는 이황. 그다음에 성악 지묘는 이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던 인물은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던 인물은 주세붕이 되겠죠. 풍기군수 주세붕.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고요.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안향을 추모하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습니다. 나중에 이 백운동 서원이 사익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시헌역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은 김육이 되겠습니다. 시헌역이라는 것은 태양역과 태음역을 좀 섞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음역에 태양역을 적용시켜 가지고 만든 역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이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일본 교토의 귀무덤으로 코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 당시 일본군의 전쟁의 그 공적을 증명하고자 배워온 조선인들 귀와 코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일본 교토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무덤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커요. 그만큼 많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묻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고 159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럼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실 골라보도록 할까요?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조선 세종 때 이 대마도 왜구죠. 왜구 대마도를 정벌함으로 인해서 이제 왜구를 격퇴하려고 했다라는 거. 왜를 정벌하려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의 일이 될 수 있겠네요. 홍의장군 곽재우라고 하지요. 홍의장군 주로 싸울 때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라고 해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던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청과의 싸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영이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건 홍산대첩, 홍산전투가 되겠네요. 홍산대첩. 홍산은 오늘날 부여 지역이에요. 부여. 홍산대첩도 있고요. 황산대첩도 있습니다. 황산대첩에서는 고려 말 이성계가 활약을 했죠. 홍산대첩, 황산대첩 둘 다 왜구를 격퇴하기 위한 거였다. 둘 다 고려 말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던 것은 이거 귀주대첩 얘기하고 있네요. 귀주대첩. 이것은 거란의 침입, 거란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제 크게 거란군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섬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안용복님, 안용복이 나왔어요. 안용복 나오면 독도, 다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 일본 어부들이 제멋대로 고기 잡기를 하고 있어서 이에 항의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실히 밝히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 그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돌아온 인물이죠. 안용복. 완도는 청해진과 관련해서 장보고 청해진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지요. 이건 통일신라 시기. 근데 거문도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있었죠. 거문도 사건. 그다음에 거제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6.25 전쟁 때 거제도에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흑산도는 정약전, 그러니까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전이 신유바퀴로 유배당하면서 흑산도에 유배당했는데 여기에서 자산어보를 저술했죠.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고 쓴 어류학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오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서 자이레비께서는 3년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인의 주장이고요. 3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선왕은 누구인가요? 바로 효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서인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선왕은 둘째 아들이니 장자의 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이대비께서는 1년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속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예속 논쟁은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죠. 현종. 인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조의 계비로 자이대비가 있었습니다. 자이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조의 아들로 효종이 있었죠. 그리고 효종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이대비가 참 오래 살았네요. 인조가 죽었었고, 인조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를 놓고 이렇게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한 차례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라는 문제를 놓고 또 예송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를 기해 예송이라고 하고요. 이때를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서인과 남인의 주장이 달랐어요. 남인은 이제 그 효종 자체가 효종이 둘째잖아요. 첫째 누가 있었습니까?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죽게 되면서 둘째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둘째이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서인은 똑같이 사대부와 같이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상복을 1년만 입어야 되는데 남인은 왕이니까 둘째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왕사 동례, 그다음에 왕사 부동례라는 그런 예의 의례의 싸움인데요. 왕과 사대부는 뭐 같은 예를 적용해야 된다, 같은 예를 적용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왕사 동례, 왕사 부동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이 기해 예송 때에는 서인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항상 남인이 길게 입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남인은 3년, 그 다음에 서인은 1년복 입자고 주장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서인이 승리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예송 이후니까 현종 이후의 일을 고르면 되겠지요. 한번 골라볼게요. 무오사화가 일어났다라고 나오는데 사화는 훨씬 전 일이죠. 무오사화가 일어난 건 연산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김종직의 조이제문 때문에 이제 무오사가 일어났고요. 한양으로 천도했던 거는 태조 이성계 때의 일이죠.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발발했던 거는 인조 때의 일이고요. 모두 다 이 전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신황국이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황국, 예송 다음에 환국이 이어지죠. 예송 다음에 이제 황국이 이어지는데 황국은 숙종 때 급격하게 이렇게 전국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송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서인이 집권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인이 집권하다가 황국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서인이, 다시 남인이, 다시 서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국이 교체되는 현상을 환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서 이런 예송과 황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이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송과 황국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경신황국이 발생했던 건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숙종 때
현종 이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경신 황국때는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건 성종 때의 일이에요. 성종. 토지제도와 관련한 그 수조권 관련한 그 제도도 쭉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과전법 얘기했지요. 과전법, 그다음에 직전법,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는 관에서 직접 이 조세를 거둬서 대신 이제 관에서 수조권을 대행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둬서 이제 관리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곳은 영창대군의 무덤이래요.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죠. 그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이복형인 이 사람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대요. 광해군을 묻고 있는 거네요. 또 어머니였던, 이건 또 이제 다른 어머니인 거죠. 어머니 뻘인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나요? 폐모살제라고 얘기합니다. 폐모살제. 이제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폐모살제와 또 하나 중립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서인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인조 반정. 광해군이 내쫓기고 이제 인조가 반정. 네, 인조가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되는 인조 반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인조 반정. 그럼 광해군과 관련된 이야기 골라볼게요. 장용령이 창설된 거 이거 정조 때죠. 정조 때 국왕 친위 부대가 장용령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던 건 세종 때. 그다음에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던 거 이거 광해군 때 일이네요.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노비양권법이 시행된 거 고려시대 광종 때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거 조선 숙종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평양도의 일부로 판소리 공연의 모습을 담고 있대요. 판소리 등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광대가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였어요. 탈춤 공연 대표적인 조선 후기 서민 문화죠. 그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 사설시조가 유행했다라고 나오고요. 풍속화, 그 다음에 한글 소설, 그 다음에 청화백자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조선 후기 때 유행한 서민 문화가 맞습니다. 사설시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시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풍속화가의 대표적인 인물 김홍도, 그 다음에 신용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때 이제 홍길동전을 비롯한 한글 소설이 널리 읽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자가 유행하는데 조선 후기에 가서는 이 백자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이런 청화백자가 유행하기로 했었지요. 정답은 1번인데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어요 라고 나오는데, 변발과 호복은 이거 원간섭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가 되겠죠. 고려시대의 원간섭기. 정답은 1번. 27번 문제 볼게요.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인 하멜과 그 일행이 일본으로 향하던 중에 제주도에 표류했대요. 하멜 표류기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에 이어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가 누군가요?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 이후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겪죠. 그럼 인조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사람은 인조의 아들 효종이 될 수 있겠네요. 아버지에 이어서 인조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은 국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무기제조 등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을 무기제조하는 과정에 활용하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죠. 효종이 국벌 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이제 실천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국벌을 추진하려고 막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성곽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효종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두 차례의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는데 1번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효종 때 나올 만한 건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국벌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추진되진 못하지요. 그러니까 국벌운동이 성공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기가 지난 후에 나선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해서
청을 이건 나선 정벌은 러시아 정벌이에요. 나선이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청나라하고 러시아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조총 부대를 파견해서 러시아 정벌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라는 거. 나선 정벌 효종 때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문신의 재교육을 위한 초계 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젊은 인재들 중에서도 또 능력 있는 인재들을 다시 뽑아서 다시 교육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초계 문신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이 되었다. 이건 조선 태종 때의 일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거 안익사 박 교수의 건의로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굉장히 극심했었죠. 철종 때 설치된 기구인데 큰 시료는 발효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이 실시된 거 영조 때의 일이 되겠네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제도지요. 다음 28번.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흉년에 굶주리는 제주도 백성들을 구제한 이 사람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거상 김만덕과 관련된 문제죠. 과인이 내리는 상을 사양하고 천한 신분에 벗어나는 것조차 원치 않았대요.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원래 관기로 원래 신분은 기생은 천민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그 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원치 않고 다만 금강산을 보고 싶다 하니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라라고 정조가 명을 내리고 있죠. 정조 시대 때 제주도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주에서 국가에서 정조가 이제 구휼미를 보냈지만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제대로 그 쌀이 도착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 김만덕이라는 여자 상인이죠. 나중에 이제 상인으로 나와서 상인으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한 재산을 쌀을 팔아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구제했던 김만덕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조가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소원이 금강산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주도 여성들은 제주도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김만덕은 정조의 이렇게 호의로 금강산을 이제 볼 수 있었지요. 나머지도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농계는 임진을 한 때 적장을 안고 끌어안고 진주성이 함락되자 진주 그 남강에 몸을 이렇게 투신한 그런 의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로운 기녀. 그 다음에 황진이도 역시 기생입니다. 황진이는 시조 짓는 거에 굉장히 능했고요. 다재다능했다라고 하지요.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 어머니고요. 그림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충도 같은 그림이 있고요. 허난설허는 글짓기에 매우 뛰어난 여성 인물이었어요. 허균의 누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별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당시에 중국과 일본에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죠. 다음 29번 문제.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 이것만 봐도 다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성균관이 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입학 자격은 속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주어졌고요. 주요 건물로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균관 안의 대성전은 공자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자에게 제사하는 곳이고 명륜당은 유학을 강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조 때에는 이곳의 입구에 탕평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의 탕평비가 세워졌죠. 정답은 3번이고 서당은 조선시대의 초등교육기관이에요. 동문학은 이건 이제 근대에 만들어진 교육기관인데요. 1883년에 정부에서 만든 영어 강습기관입니다. 영어 강습기관. 그다음에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이것은 관학으로서 이제 수도에는 사부학당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향교가 세워졌지요. 그다음에 유경공원은 역시 이제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886년에 영재를 육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운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달래요. 이 그림은 땡땡땡에 소속된 실무 담당 관리들의 모임을 그린 장면이래요. 땡땡땡은 비국
주사라고도 불렸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난 이후에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등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총괄했던 기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비변사는 조선 중종 때 삼포외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포외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임시기구였습니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명종 때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점차 상설기구화되고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는데 이제 완전 상설기구로 자리 잡게 되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 최고 기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보는 임시기구였는데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등등등 비변사의 손길이 안 거치는 곳이 없는 거죠. 그만큼 최고 기구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어사대는 고려시대 때 기구로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였고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구고요. 한성부는 수도에서 치안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고요. 홍문관은 3사 중에 하나로 왕에게 자문을 하고 왕명을 대필하고 그다음에 경연을 주관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당, 옥서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다음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서 김홍집이 회의의 총재를 맡았대요. 군국기무처 1차 가보개혁 추진기구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습니다. 1차 가보개혁이니까 1894년의 일이고요. 왕비는 궁궐 밖으로 피신하고 민겸호 등은 피살되었으며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해서 정사를 돌보았대요. 언제적 일입니까? 이모군란 때의 일이네요. 이모군란 1882년 일이죠. 이때 그 구식군대와 또 도시 하층민들이 봉기하자 당시 명성황후는 저기 장호원 지역으로 피신하였고요. 흥선대원군이 잠깐 동안 이제 재집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그렇게 해서 궁궐을 침범한 사건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때 일이죠. 갑신정변. 급진개화파가 이제 정변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1884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가보개혁이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은 나다, 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김광재, 양기탁, 배델이 나와 있는데요. 양기탁과 배델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대한매일신보와 관련이 있죠. 영국인 배델,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입니다. 발행인. 그 다음에 김광재는 서상돈과 함께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죠. 여기 보면 또 힌트가 나와 있어요. 단연상체 광고가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단연이라는 건 담배를 끊는다라는 뜻이죠. 담배 끊고 금주하고 술을 줄이고 또 여자들은 비녀 팔고 반지 팔아서 이걸 성금으로 내어서 나라 빚을 한번 국채를 우리 힘으로 한번 갚아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거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죠. 동학농민운동. 1894년이고요.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설치된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전라도 53개구에 설치한 자치기구로서 그들이 요구했던 패정개혁안을 스스로 이제 실현해보고자, 실천해보고자 만든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이거 맞네요.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배대리 발행인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후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노농총동맹의 주도로 전개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조선노농총동맹은 이거 1920년에 만들어진 그 동맹연합단체예요. 노동자와 농민들이 연합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맞지 않지요. 그렇다면 국채보상운동은 어떤 단체 주도로 전개가 되었을까요? 국채보상기성회 주도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되겠습니다. 통감부.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통감부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요.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이제 국권피탈 이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식민통치 최고기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07년이니까요. 아직 국권피탈 전이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한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 그 다음에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 나라 민족의 그 나라의 그런 정치적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 3.1운동이 될 수 있겠네요. 1919년.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가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래요. 그 문제예요. 6월에는 미국의 상선 서프라이즈호가 황해도 연안에서 난파되었는데 잘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서 귀환했대요. 그런데 다른 사례로 이 사례도 있는데 이 배는 많은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격침 명령이 내려졌고 배가 불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배와 관련된 건가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제가 연도를 적어드리는 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대를 이렇게 가늠하시라고, 시기를 가늠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니까 절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미국 상선이었죠. 근데 미국 상선이 이렇게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오자 이제 격침해서 결국엔 배가 불탔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상선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였습니다. 신미양요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천주교가 전래된 건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전이고요. 이거 전.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도 이 전이죠. 이거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되죠. 조선시대 선조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천도가 단행이 된 거, 이건 고려시대죠. 완전 시대가 다릅니다. 고려 몽골 침입 1차. 그러니까 몽골 1차 침입 이후에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한 거, 이거 조선시대 철종 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철종 시기에 세도 정치와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함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1862년 임술년이에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지요.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양위가 아니라 대리의 뜻을 밝혔대요. 여기 보면 이제 대리의 뜻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대요. 순종에게 이제 대리할 것을, 그 왕의 자리를 대리할 것을 그런 뜻을 고종이 얘기했지만 일제가 강제로 퇴위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나요? 바로 헤이그 특사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이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이거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 이거는 이 조약 자체가 무효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지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특사로 파견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게 된 것이에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죠. 그로 인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190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황제 강제 퇴위, 또 여기 나와 있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거.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도 했죠. 그래서 정미의병 자체가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하면서 조직력이나 전투력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그 흐름까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고종 황제 강제퇴위 이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다라는 거, 이것이 정미의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도 돼요. 별개군이 창설된 거 1881년이고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주도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0년대 초에 이제 많은 그런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지요. 통리기무함원도 만들고 또 신직 군대인 별기군도 만들고요. 수신사도 보내고 영선사도 보내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1880년대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라고 나오는데,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이 있을 그 시기죠. 1894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 1905년 네, 체결이 되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통감부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관파천이 단행된 거 이거 을미사변 다음이죠. 이거는 1896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네 개는 다 이 사건 이전의 일들이죠.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는 1907년 같은 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예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이곳은 서울 효창공원의 324 묘역이래요. 3의사, 그러니까 3명의 의사가 묻힌 묘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사들이 묻혔냐면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 그리고 백정기 의사가 있습니다. 상해에서 일본 그 영사관에 아마 일본 공사를 습격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3위사가 여기 묻혀 있는데 옆에 보면 하나의 가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 사람의 가묘도 함께 조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4개가 있지요. 그는 광복이 되면 자신의 유해를 고국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으나 오늘날까지 그 유해를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가묘로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될 수 있겠네요.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들고요. 또 조선의용대를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김좌지는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석주는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었지요. 네, 이육사는 저항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에요. 네, 수감번호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이제 그때 수감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광야나 청포도 이런 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36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지금 배감 박은식 선생님과 관련된 교양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 그럼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황성신문의 주필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외에 박은식 선생의 활동 내용을 골라보라는 건데요. 박은식, 신채호는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이들이 쓴 책들, 저술한 책들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정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국혼을 강조한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혼을 굉장히 강조했죠. 국혼, 그러니까 나라의 형체가 멸망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지라도 혼이 있다면, 혼이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혼을 매우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통사, 이 통은 아플 통이에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쓰셨고요. 또 하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여유당전서 간행과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정인보,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인보 선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기초를 쓰신 분은 누구입니까? 조소왕 선생이죠. 조소왕. 그 다음에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분은 신채호 선생이 되겠고요. 신채호. 의열단의 행동강령이었습니다.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조선사회 경제서를 집필한 사람은 백남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제의 그런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가고 우리의 역사도 세계의 보편, 세계사적인 그런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도 있고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 이런 책들을 집필했어요. 다음 3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서간도 지역에 세워진 학교래요. 독립군을 양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등이 설립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신민회의 단원들이죠. 서간도의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 바로 신흥강습소가 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 신흥강습소죠. 나중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서전서죽은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이건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그러니까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 지역을 좀 구분해 주시면요. 이쪽이 서간도, 이쪽이 북간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북간도.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다 만주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 부분을 이제 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간도 지역, 여기 북간도 지역. 서전서죽은 북간도 지역에서 이상설 주도로 세워진 학교가 되겠고요. 대성학교는 평양에 세워진 학교로서 안창호 선생이 신민회의 단원이었죠.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배제학당은 서울에 세워졌어요. 이거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고요. 그 다음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저기 말 그대로 원산에 세운 학교입니다. 함경도 덕원 주민이 세운 거예요. 덕원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여기 보니까 치안유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요.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시기 언제인가요? 1925년이에요. 치안유지법과 국가총동원법은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에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은 3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끌어다 쓰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그러니까 1920년대를 보자라는 거예요. 20년대 시대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는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죠. 40년에 충칭으로 이제 이전한 뒤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다음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는 상인이라고 나왔는데요.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주도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민중 집회죠. 만민공동회도 있었고 관민공동회도 있는데요. 관민공동회는 민중의 이제 그 관에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정부 관리들이 참여한 겁니다. 이거는 독립협회는 96년부터 8년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관민공동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1898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을 전개하는 조선 형평사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형평운동, 이거는 백정들의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라라는 운동이었죠. 이게 바로 1920년대네요. 1920년대.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의 모습을 보자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헌병경찰들이 있었던 시기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고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강제 동원되는 노동자들, 이거는 강제 징용이나 징병이 있었던 거, 이건 민족말살 통치 시기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후가 되겠지요. 연도로 말하면 193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가를 보니까 오늘 서울 거리는 순종 황제의 장례 행령을 보려고 순종 황제의 인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순종 황제의 인산일을 기점으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60만세 운동. 학생들 중심으로 60만세 운동이 1926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그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92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일까요? 답은 이제 신간회가 될 수 있는데요. 신간회 1927년에 만들어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한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60만 세 운동으로 인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그런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성지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간회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이 다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라는 거, 그 흐름을 이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네요. 1927년 신간의 결성이고요. 그다음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건 1938년의 일이에요. 1938년. 그러니까 이거 훨씬 이후의 일이고요. 그다음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된 거, 이거 2차 가보개혁 때 일입니다. 2차 가보개혁.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1895년에 반포가 되었고요. 그다음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가 된 거, 이거는 정확하게 연도 몰라도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1944년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이건 1919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운 이 운동에 주부들도 함께 하자는 글이 실렸대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로 이제 펼쳐진 운동 무엇인가요?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죠. 1920년대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우리 물산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것을 쓰자라는 운동이었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설명 맞는 거 골라볼게요. 정답부터 체크해보면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국채보상운동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국권피탈 전에 나라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아보자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우리 국산품을 우리가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920년대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앞에 거는 그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동 김광재라면 여기서는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해상공국 혁파를 주장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갑신정변 때 일입니다. 해상공국은 이런 보부상인들의 상인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이제 이익을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체였죠. 해상공국 혁파를 주장한 거 갑신정변 때 1884년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진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거 임술농민봉기가 있고요. 임술농민봉기.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백정들의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 형평운동이 있었죠. 형평운동도 진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역사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임술농민봉기, 형평운동. 그러니까 임술농민 중에서도 그 진주농민봉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정적사 사상을 지닌 유생들이 주도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항일의병운동이 되겠네요. 항일의병운동. 유생들 주도로 이루어진 거 항일의병운동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을미의병이 유생들 주도로 이루어졌죠. 그다음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1919년의 일이고 이거는 그 3.1운동 얘기하는 거죠. 3.1운동. 3.1운동 전에 1910년대에 일제가 무단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자 이른바 문화통치로 이제 그것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3.1운동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입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김지섭 의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도 나와 있네요. 김지섭 의사는 의열단의 단원이었습니다. 일본 궁성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이고요. 이봉창 의사도 일본 역시 도쿄에서 일왕이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일본 도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도쿄. 자, 그러면 도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미주 지역이죠.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박용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사람 이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경학사는 서간도 지역에서 설립이 되고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곳이 바로 도쿄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권업회가 조직되어서 권업신문을 발행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권업회,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발생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기 연해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해주. 그 다음에 외교 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역시 미주 지역에서 설치가 된 거죠. 미국 워싱턴의 이 구미위원부가 외교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손병희가 나왔습니다. 손병희는 동학의 3대 교주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죠. 동학을 모태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천도교, 원래 동학이었는데 이 손병희 때 천도교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럼 천도교와 관련된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던 거. 의민단은 항일 무장투쟁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항일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항일 독립운동 단체로 천주교와 관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항일 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했던 건 이건 대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철 등이 만든 그런 단군 신앙의 바탕을 둔 대종교 중광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한 게 바로 천도교의 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거. 이화학당은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이 설립한 학교죠. 이건 개신교와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전개한 거. 이건 원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불교. 다음 43번 문제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기 보니까 정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세권이란 인물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지만 자체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요. 정세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정세권이란 인물은 한옥을 이제 일제시대 때 한옥을 널리 보급해서 조선인 거주지를 좀 지키려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 단체에 새로운 회관을 기증해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그런 회관을 이 단체에 기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단체 조선어 학회가 되겠죠.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1931년에 만들어졌죠. 원래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에서 시작이 돼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이제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선어 학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라는 거. 편찬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말 큰사전, 그러니까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 지방에 흩어진 우리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에 이 조선어 학회가 해산당하게 되면서 사전 편찬은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것이 한글 학회로 이제 계승되거든요. 한글 학회에서 이제 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주도했던 건 맞네요. 조선어 학회. 그다음에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국문연구소 한글 연구기관인데요. 이건 1907년에 만들어져요. 이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태극서관을 운영했던 거. 이것은 신민회가 되겠네요. 신민회.
신민회에서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죠.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했던 거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천도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한글 신문을 발행했던 거 이거 독립신문이 되겠네요. 독립협회.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이 되겠지요.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가법령이 시행되기 됐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저는 지금 국민학교 현판을 떼어내고 초등학교 현판을 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제가 땡땡땡을 공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1996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1996년이면 누구 시기입니까? 김영삼 정부 시기죠.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개칭하게 된 거죠. 이 국민학교의 원뜻은 황국신민이라는 거예요. 황국신민학교라는 겁니다. 즉 일제에 신화된 백성들을 양성해내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황국신민학교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국민학교령을 통해서였어요. 국민학교령을 1941년에 공포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도 황국신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구나라는 거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고르면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예요. 한번 골라볼게요.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라고 나오죠. 민족말살통치 시기 때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황국신민, 일제의 신화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일본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해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고자 했다라는 거. 토지조사령이 제정된 거 이거 1910년대죠. 1912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미세협정이 체결된 거 이거 1920년대입니다. 1925년에 미세협정을 이거 3번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1921년의 일인데요. 1920년대 독립군들이 어떻게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 과정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참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저기 밀산부 지역에 모여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하게 돼요.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도 참변을 당하고 독립군들이 큰 피해를 입고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만주 지역으로 내려왔더니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 21년에 있었고요. 다시 이제 만주 지역으로 내려왔더니 일본군이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당시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만주 군벌들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대한 그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라는 사람과 만주 군벌 장쩌린 간에 이런 협정이 체결되게 된 거죠. 어떤 협정이냐? 조선 독립군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보내면 이제 현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독립군들의 목에 현상금을 다는 거죠.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도해라라고 이제 그 만주 군벌들과 손잡은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 이건 1920년대죠. 1924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일제가 그것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게 그러니까 설립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20년대 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밑줄 근 선거 무엇인지. 이 사진은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서 제헌국회 구성, 제헌국회라는 것은 초대 국회입니다. 1대 국회죠.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헌국회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제헌국회의원들을 그럼 뽑아야겠죠. 그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된 이 선거를 홍보하고 있는 장면이래요. 그럼 이 선거는 뭔가요?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형 국회의원들을 뽑았죠. 이 50 총선거는 정부가 이루어지기 전에 1948년에 8년 5월 10일 날 이루어진 선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답도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형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재형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거,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된 거 시기가 맞지 않아요. 6.25 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6.25 전쟁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의원, 참의원을 선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4.19 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3차 개헌. 3차 개헌 때의 일이네요. 3차 개헌으로 인해서 내각 책임제가 되지요. 원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제 총리 역할을 이렇게 완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장면 내각 시기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양원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3차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가 되고 이때 국회 구성이 양원제 국회가 돼요. 양원제는 국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죠. 지금은 단원제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에는 이렇게 참의원, 민의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두 개의 국회를 구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가 된 건, 유신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맞지 않죠. 훨씬 뒤의 일이고요. 3.15 부정선거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다음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삼청계획 제5호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얘기예요. 삼청교육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12.12 군사반란 이후에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사회 악을 일소한다.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삼청교육대였습니다. 1980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군부대 내에서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사회 악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기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뭐 순화교육을 시킨다. 근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가혹한 이 훈련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전두환의 그 신군부에서 에서 추진한 삼청교육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12 군사반란 이후의 일이 될 수 있겠죠. 전두환 정부 시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전두환, 기억 꼭 써놓으세요. 전두환. 그 다음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3차 개헌 얘기하는 거예요. 3차 개헌. 1차 개헌은 그 이승만 정부 때 1차, 2차 개헌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1차 개헌은 발췌 개헌,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지고 3차 개헌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야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게 된 원인은 4.19였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그 다음에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다음에 허정과도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너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고 막 여러 차례 헌법을 바꿨잖아요. 그래도 부정선거도 자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안 되겠다. 좀 권한을 분산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행정, 그 나라 안에 일을 돌보는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장면 내각 체제라고 이 시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또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차 개헌의 주요 골자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였다라는 거 같이 잡고 가셔야 돼요.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였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장면 내각이 바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3차 개헌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배경을 묻고 있는 거네요. 배경이니까 4.19 혁명이 되겠죠.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개헌이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네요. 남북조절위원회가 잠깐만요. 시기를 써드리자면 60년에 3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1972년이에요.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죠. 그 7.4남북 공동성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고요.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거 누구 시기입니까? 전두환 정부 시기가 되겠네요. 1980년. 그 다음에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된 거, 이것은 6월 민주항쟁하고 관련이 있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 6월 민주항쟁 때 국민들이 외쳤던 거 호언철폐,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잖아요. 그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8.15 광복과 함께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딱 만들어지죠. 그 전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44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제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였습니다. 건국이 되자마자 이제 건국이 아니죠. 이제 광복이 되자마자 그것이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라는 거. 여운형이라는 사람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역사 문제가 나와 있네요. 저희 모두는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과 귀국 후 삶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는데요.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어디지? 지역을 잘 가늠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했던 곳이래요. 외관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역을 했던 곳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과 가까운 곳일 겁니다.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항을 했던 곳이래요.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게 되죠. 이 외관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 부산이죠. 그래서 다 가리키고 있는 게 부산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 부산에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대요. 역시 일본과 가까운 곳이니까 이 원폭 피해자들이 또 많이 거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각 그 지자체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최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지역은 부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9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곳은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래요. 남영동 이름만 들어도 참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고 건축가는 얘기하는데요. 어떤 건축가는 이것이 진짜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굉장히 이렇게 작게 내었다라고 해요.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나선형으로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몇 층에서 취조를 받는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설치했고요. 이렇게 작은 것은 고문을 받다가 뛰어내리는 그런 투신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창문을 냈다고 하지요. 참 좀 씁쓸한데요. 이 건물에서 대학생 2사람이 물고문 끝에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 박종철이 되겠습니다. 서울대생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뭐 그 선배를 불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문을 했었죠. 그 선배 어디 있는지 불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물고문 끝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당시 기사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그런 당시 이제 그런 경찰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주열 열사는 4.19 혁명과 관련이 있죠. 4.19 혁명. 마산상고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았어요. 근데 경찰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 이 시신을 버리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집회에 나갔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한 달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떠올랐는데 김주열의 시신이었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윤상원이라는 사람, 윤상원 열사는 또 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죠. 이때 시민군을 만들어서 계엄군에 대항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한열 열사는 역시 6월 민주항쟁이네요. 6월 민주항쟁. 연세대 학생이었죠. 6월 민주항쟁 때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했던 인물이고요. 전태일은 분신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청와시장의 재단사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신 분입니다.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OECD 가입이 나왔네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아 이거 김영삼 정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김영삼 정부 1996년 일이 되겠지요. 그러면 볼까요? 김영삼 정부 때 사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거 이거 김대중 정부가 되겠네요.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가 되고 그리고 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죠. 200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된 거 역시 김대중 정부가 되겠네요.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죠. 제가 아까 한미라고 했나요? 한일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 그다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일이죠.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하에서 나온 거죠.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197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거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지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6회 중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46회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화시험에 도전해 보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고 조금 더 대비해 두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능검이 개편된다라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사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상의 개편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공부하신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하이에서 한능검 개념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기출 외정과 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